도시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을 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도 빛이 없는 시골 마당에서는 무수히 쏟아지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쯤 가면 누워서 쏟아지는 별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강원도 산골로 가시면 은하수를 실컷 보고 오세요. 하늘을 앞뒤로 크게 가로질러가는 은하수 강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중 최대 400억 개가 자체 행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현대 과학이 발전하여 행성 탐사의 황금 시대라고 알고 있지만, 광대한 우주로 볼 때 우리의 과학 수준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기에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엄청 많다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탐사가 현재 관측 한계를 넘어까지 볼 수 있고, 광속의 20% 이상의 속도로 내는 비행 기술로 발전이 된다면 미래의 우리는 지금의 우주와 얼마나 다른지 실제의 우주에 감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상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과 화학법칙은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해줍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또 다른 행성, 즉 적절한 물과 적절한 대기와 알맞은 중력과 지구와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성 중 많은 행성은 우리 은하계 넘어 다른 은하계에 더 많이 있고, 거리에 따른 관측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관측상 지구와 똑 닮은 행성을 찾았다고 한들 우리가 가볼 수 있다는 건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우리 은하수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에서 관측상 거주 가능 행성을 찾았다고 한들 안드로메다는 광속으로 250만 년이 걸려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는 우리를 거리라는 벽에 부닥치게 합니다. 그리고 참담한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만, 이러한 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하여 언젠가는 다른 행성을 가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행성이 수십억 개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이 살고 있고, 별에 딸린 행성과 해성 등 다른 복잡한 천체 등을 포함하면 수조 개의 물질이 밀집해 있습니다. 은하수에 있는 별들 간의 거리는 광년의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항성과 항성의 거리는 대략 2광년에서 4광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떤 힘으로 이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는 왜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5천억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독특하고 거대하며 역동적입니다. 우리 지구가 거주하는 은하계인 은하수는 약 120억 년 나이가 든 은하계입니다. 은하수는 거대한 나선팔과 중심 핵을 가진 거대한 원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수도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은하계는 관측 도구를 사용하여 그 모양과 형태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은하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난 집에서 한 번도 외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진과 영상에서 보는 은하수는 모두 다 나사가 제작한 상상도입니다. 은하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우리 세대의 은하계 밖으로 보낼 만한 탐사선도 없습니다. 은하계는 별들의 거대한 집합체이자 광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구성원입니다. 이 작다고 표현되는 일반적인 은하계에는 대략 적어도 1000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 은하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졌고, 그래서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자 천문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약 5천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을 수량화하여 나타낸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가지고 인간들이 다툰다면
그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막연히 크다 혹은 광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나열해 보는 것이 규모를 상상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대략 10의 40승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 10에 0이 40개 붙어 있는 킬로미터인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고 1시간에 11억 킬로미터를 나아가고 하루에 259억 킬로미터, 1년에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이 속도로 천억 년이 지나면 9.4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미터이고 천조 년이 지나면 10의 28승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대략 약 10의 40승 킬로미터로 추정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 정도이니 우주의 끝은 아무리 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조년이 약 10의 28승 킬로미터이고 우주의 크기는 약 10의 40승 킬로미터라는 것은 우주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 정도이고 우주는 고도의 등방성이므로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쪽을 관측하면 또한 그럴 것이므로 우주는 끝도 없고 그 크기는 무한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주 끝에는 가 볼 수가 없으므로 우주 끝은 없습니다. 광속으로 우주 끝에 간다 한들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함으로써 수영장에서 제자리 헤엄을 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은하들이 관측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계속되는 팽창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은하가 극도로 적색 편이될 것이어서 너무 많이 은하들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또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어진 공변 거리에 있는 한 은하는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은하가 방출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후 단지 5억 년 만에 은하에서 보낸 한 신호도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 때문에 그것이 비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공변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은하에서 보낸 신호가 무한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폭발 이후 100억 년이 지난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우주 사건의 지평선의 한 유형을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평선까지의 현재 약 160억 광년인 거리는 현재 발생하는 한 사건의 신호는 만일 그 사건이 160억 광년 미만 떨어져 있으면 결국 미래의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만일 그 사건이 16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 신호는 결코 지구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사건 지평선 이전의 공간은 도달 가능한 우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즉 우리가 오늘 떠나면 그보다 가까운 모든 은하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모든 은하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 광속으로 말이죠. 간단한 관측은 미래의 가시한계는 약 620억 광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가시한계인 460억 광년에 도달 가능한 한계 160억 광년을 더하면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블랙홀이나 보이지 않는 천체들이 우주 공간에 더 숨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략 5천억 개의 은하가 있지만 아직 은하에 대한 정체도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은하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은하는 자신이 가진 성분들을 밀집시켜 별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하는 별이 생성되고 또 소멸되는 장소입니다. 은하계의 별들은 먼지와 가스가 모여있는 성운으로 형성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많은 별에는 행성과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은하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은하수가 우주의 유일한 은하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1924년에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이러한 천문학계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허블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윌슨산에 있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밤하늘 아주 멀리 어둠 속에서 흐릿한 빛 덩어리를 관측하였습니다. 그는 그 빛 덩어리가 단지 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별들로 가득 찬 별 덩어리가 뭉쳐있는 바로 은하였던 것입니다. 은하수 너머로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천문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은하였던 은하계에서 단 1년 만에 수십억 개의 은하계로 변했습니다. 우주에 단 하나의 은하가 아니라 수많은 은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천문학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은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선 은하, 소용돌이 은하, 렌즈 은하, 불규칙 은하 등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타원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대략 1억 6천만 개가 넘는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거대한 나선팔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거대한 타원 은하 M87의 별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황금빛 색조로 빛납니다. 대표적으로 삼브레로 은하가 있습니다. 거대하고 밝은 핵은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은하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람개비처럼 공간을 가로질러 회전하면서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주로 구성 물질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거리를 킬로미터 혹은 마일 단위로 측정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광년 혹은 AU를 사용합니다. 우리 은하의 직경은 10만 광년이 넘고 현재 우리는 은하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 거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규모로 보면 그것은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은하수는 다른 은하계와 비교할 때 지구에서는 거대한 천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너비가 약 20만 광년으로 은하수보다 2배나 큽니다. M87 은하는 우리 은하수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가장 가까운 타원 은하이며 안드로메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M87은 지름이 24만 광년에서 30만 광년에 달하는 크기이지만 우리 은하로부터 10억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IC1101에 비하면 작습니다. IC1101은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중 가장 큰 은하로 품고 있는 항성수만 100조 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름은 약 55만 3천 광년으로 추산하지만 거리의 한계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은하계가 거대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이러한 은하의 기원은 천체 물리학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우주는 약 137억 년 전 강렬한 열과 밀도가 응축되었던 기간에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게 과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초기에는 은하계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은하계는 아주 초기 우주에서 어느 시점에 생겨나고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별이 형성되고 그 별로부터 은하가 형성되려면 중력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시점 이후 최초의 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억 년 후 중력으로 인해 질량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가장 초기의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을 통해 은하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던 초기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들은 수많은 은하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 은하계에서 보는 빛은 실제로 수백만 년에서 수백억 년 전에 그 물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은하계의 먼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블 딥필드는 퍼지점들의 집합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계와는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빛의 얼룩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흐릿한 빛 조각 픽셀은 실제로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의 집합체입니다.
가장 오래된 은하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얼룩들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우주 초기 시점 이후 약 10억 년 후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허블의 가시성 범위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시간을 훨씬 더 오래 전으로 여행하려면 더 빨리, 더 멀리,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초고도 우주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은 원시 은하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 과정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단 형성에 대한 진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몇십만 년이 된 이후에 생성된 모든 은하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미세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은하계라는 별 무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잡한 행성 시스템으로 진화했으며 이 과정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날 우주의 가장 큰 구조는 성단이 은하로 진화하여 은하단을 형성하고 더 큰 은하단의 슈퍼클러스터로 합쳐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은하계에는 별, 먼지, 가스 등 덩어리진 구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은하계는 조직적이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얽힌 은하단이 언제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된 나선과 바람개비 혹은 소용돌이로 변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중력이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은하계는 중력에 의해 형성되며 그 효과가 은하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은하계의 중심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중력권이 있으며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도 그 중력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하계는 처음 나타난 이후 120억 년 이상이 흘렀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별의 집합체는 나선에서부터 거대한 별 구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은하들은 소용돌이 은하처럼 수십억 년에 걸쳐 더 질서 있고 깔끔한 형태로 구조가 정리되었습니다. 은하수는 하나의 은하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억 년에 걸쳐 여러 개의 은하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은하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은 서로 다른 구조물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계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중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중력의 힘으로 점차적으로 은하들은 더 가까이 끌어당겨집니다. 은하단 안에서 중력은 은하들이 단 안에 서로 묶여지도록 합니다. 끌어당겨지는 힘에 의해 속도는 더 높아지고 형태는 디스크 모양으로 평평해지게 됩니다. 거대한 나선형 파른 별, 먼지, 가스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이런 과정은 우주 형성 과정 중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측되는 모든 은하들은 모두 동일한 중심 물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은하계의 이러한 행동을 관측하다가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블랙홀이 아니라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특정 은하의 중심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의 발견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은하계의 블랙홀은 마치 거대한 파티를 벌리는 축제장과 같습니다. 빙빙 춤을 추며 주변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가스와 별은 결국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 초대형 블랙홀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마치 은하 가운데 숨어서 먹이를 잡아먹는 개미지옥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먹이를 잡아 먹은 후 트림을 하듯 순수한 에너지 가스를 우주로 뿜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퀘이사의 존재는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면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처럼 별들도 중력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도 개미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 중심은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다른 어떤 은하 중심과도 다른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은하수의 속의 별들의 관측을 통해 살펴본 별들의 곡률은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별들의 궤도를 움직이는 것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너비가 2414만 160km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초대형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블랙홀과 태양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약 25,000 광년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미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거리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태양계는 은하수 변두리에서 끌려 들어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 힘에 의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중력의 원천이지만 은하계를 하나로 묶을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 법칙에 반하여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중력은 은하의 별들을 묶어 두려고 하는데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은 은하단으로 또 초은하단으로 서로 묶여서 합병하고 뭉쳐지고 흩어집니다. 그것은 초고대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거나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 않은 이 힘, 이 물질을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지만 우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며 근처 별들의 빠른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대한 은하계의 모든 별을 하나로 묶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과학자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이 힘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스위키는 1930년대에 은하들이 왜 함께 모여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중력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떨어져 날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하 자체의 중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이 이전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고려조차 해본 적 없는 물질임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추론하고 이를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리츠 스위키의 상상력은 그 당시 과학계의 생각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계에서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의 생각은 정말 훌륭한 상상력이었고 또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별 은하계는 프리츠 스위키가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한 신비한 물질에 의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계는 붕괴와 이동을 방지하는 일종의 보호 체계로서 암흑물질에 의해 작동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은하계를 하나로 묶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은하계의 진화를 촉발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폭발 이후 암흑물질이 뭉치기 시작했고 이 암흑물질 덩어리가 은하의 핵으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의 본질은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작동 원리는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하계를 둘러싼 현상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분명히 인간을 구성하는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것은 어디에서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유령 같은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지만 우주 전역에 걸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은하들이 은하단으로 또 초은하단으로 서로 묶이고 합병하고 다시 뭉쳐지고 흩어지는 현상은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 최소 6배 이상 많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질량은 10의 50승 톤 또는 10의 53승 킬로그램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질량은 일반 물질을 가리키며 또한 성간매질과 은하간매질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제외됩니다. 우주에 있는 일반 물질의 질량에 대한 이 인용된 값은 임계 밀도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들은 우주 전체의 부피를 알 수 없고 무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관측 가능한 우주만을 위한 값입니다. 그러므로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10의 50승 톤의 6배나 더 많아야만 은하단과 초은하단들이 서로 묶이고 합병하고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인간 생명체를 구성하고 마치 우주가 살아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바로 이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을 통해 최근 중력 렌즈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심우주에서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특징은 빛을 왜곡시킵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중력 렌즈를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온 광선이 우리를 향해 여행할 때 그 경로는 후자의 더 큰 중력 인력으로 인해 거대한 암흑 물질 집합 주위로 구부러질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을 통해 보면 일부 먼 은하들은 실제로 늘어나거나 뒤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 왜곡은 암흑 물질의 존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형태와 왜곡 정도를 주의 깊게 조사함으로써 암흑 물질의 밀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암흑 물질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지할 수 없는 은하계가 형성되고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도 바로 이 암흑 물질입니다. 고로 암흑 물질은 우주를 지배합니다. 은하만 따로 보면 은하들은 완전히 혼자이고 고립무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은하들은 서로 어마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하단은 수만 개의 은하계를 포함하는 초은하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 은하수가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보면 우리 은하는 총 약 30개의 은하단을 포함하는 작은 은하단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 은하단의 가장 큰 두 은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찰을 통해 우리 은하가 천여 자리 초은하단 내부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거대한 별 제국입니다. 모양은 거대한 공부터 복잡한 나선형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그것들은 항상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수는 우주 이온 위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은하이며 그 기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은하들은 진화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두 은하계는 충돌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합병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충돌은 우주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우리 은하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 경로에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어서 끔찍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시속 약 25만 마일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는 약 50억 년에서 60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충돌한다는 게 천문학계의 예언입니다. 은하수에 대한 모든 분석은 끝났습니다. 우주 위에 구멍이 있어서 내려다 볼 수 있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은하수 두 은하계가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은하계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둘 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두 은하계는 어쩌면 죽음의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가 충돌할 때마다 모든 방향으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방출됩니다. 이 충돌로 두 은하의 결합된 중력은 궤도에서 별을 찢어냅니다. 그리고 두 은하가 품고 있던 별들의 일부를 우주의 공허 속으로 발사합니다. 두 은하계의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것은 우주의 또 다른 장관이 될 것입니다. 두 은하계는 궁극적으로
서로를 통과하여 하나의 은하계로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밀케다가 탄생하여 완전히 새로운 은하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은하수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하계에 나선 팔이 찢어질 때 우리가 우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새로운 은하계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구 행성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이런 은하의 병합은 결국 별과 행성이 우주 곳곳으로 밀려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구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은하계는 계속 충돌하겠지만 이 은하계의 병합 시대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하계가 서로 밀려나는 지점까지 모든 것을 늘려 결국 우주를 찢어 놓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우주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바로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암흑물질과 달리 암흑에너지는 반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들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서로 밀어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암흑에너지는 훨씬 더 수수께끼 같은 힘입니다. 이런 힘이 왜 우주에 존재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오는지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고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추측 외에 그 이상으로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말 그대로 암흑에너지는 정말 이상한 힘입니다. 마치 공간 자체에 작은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사물들은 서로 저항하고 밀려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먼 미래에는 우주에서 암흑에너지가 암흑물질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하계는 마침내 서로 완전히 멀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하계는 결국 암흑에너지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함으로써 모든 은하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주는 진짜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주가 오늘이나 내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조 년이 지나면 은하계는 텅 빈 공허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은하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하계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당신도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생명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작은 태양계가 은하계의 올바른 지역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하수의 중심에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은하계 중심에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중심부에 근접해 있었으면 은하계 중심의 고농도, 방사능과 고중력으로 그 어떤 형태로든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에는 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하계 끝에 있었다면 우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은하계의 골드락스 영역에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우주 골드락스 지대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골드락스 지대는 원칙적으로 항성계 내에서만 표현 가능하고 은하는 은하 거주 가능 영역 영어로 콜렉틱 해버터블 존이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은하계 내에서 이 지역의 생명체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은하계도 같은 지역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지만 은하거주 가능 지역 개념은 항성의 금속성, 초신성 따위의 재앙이 발생하는 빈도, 지구형 행성이 형성될 수 있을 가능성, 단순한 생명이 최초 발생할 가능성, 그 생명이 진화하고 진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제공될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2015년 8월 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우 큰 은하가 작은 은하에 비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발달하기에 더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거주 가능 지역의 바깥 경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10kpc, 안쪽 경계는 은하 중심 가까이라고 생각되지만 두 경계를 현재로서 모두 확실한 위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하 거주 가능 지역 개념은 문제의 적절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이 정량적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항성들의 은하 공정 궤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하게 변화하며 이는 은하의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생명 유지에 적절할 것이라는 관점에 반대되는 상당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하순에 태양계가 있는 위치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은하계 내 같은 위치에 생명체가 있을 거란 생각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매우 크고 정말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계와 그 너머의 은하계는 미스터리와 풀리지 않는 의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전혀 식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역사의 이 특별한 순간에 이 특정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이 특정 행성에서 우주 전체에 걸쳐 우주 미스터리에 대한 질문을 숙고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는 태어나고 진화하고 충돌하고 죽습니다. 은하수는 지적 생명체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곳입니다. 그리고 은하수의 운명은 모든 은하계를 움직이는 힘과 얽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우주를 창조하고 은하수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그 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